끝은 미약할으나 그 시작은 미약할으나 끝은 장대하리라. 예, 우리가 한번 그 첫 발을 내딛는 자리인데요. 힘차게 박수로서 오늘 이 자리를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 토크쇼 진보정치 터치에 관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합정치가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2012년 대권력 교체기에 통일과 민주를 준비하는 그런 과제가 놓여있는데 그와 같이 진보정치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진보정치에게 필요한 소임 이것들을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하고 이해할 만한 뜻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데 진보당이 통합 전에 가령 12월 말로 보면은 당시 민주당이 5%대 그리고 당시 국민참여당이 3%대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합산만해서 8% 정도의 그런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합 이후에 10%대의 지지율을 가져가다가 12월 초에서 12월 중순까지 12월 말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대 4%대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정치에게 부여된 그런 소임, 그런 소임들을 다 하에 있어서 과연 진보당은 지금 그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단해보고 또 어떤 식의 대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풀고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진보정치과 발전을 위한 시민모임이 앞으로 이렇게 진보당의 내용을 확대하고 이런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소중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그 손님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보당의 공동대변인으로 계시고 그 진보당 대표로 계셨던 노회찬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대전 협동사무처장으로 있었고 진보정치의 큰 촉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원성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선출판 포말타스의 대표로 계시고 정치학 박사이신 박상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인터내셔널 프레시안의 정치팀에서 현재 통합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이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중심하면서 정치에 관련된 기사를 쓰고 계시는 여정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통합진보당 내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진보정치를 준비하고 있는 시민운동가 그리고 학자로서 연구자 선생님으로서 한국 정치를 분석하고 계시는 박상훈 선생님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취재, 일선에서 한국 정치를 하고 계시는 여정민 이렇게 각계에서 모이신 이 네 분들을 모시고 지금 현재 한국 정치 그리고 그 속에서 통합진보당의 현황 현재 상황 이런 말씀을 나눠보고 나아가서 통합진보당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지 오늘 좀 격이 없게 말씀을 나눠보고 또 우리 플로어에 계시는 청중분들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선은 좀 각 참가하신 우리 참가자 선생님께서 한 5분 이내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보고 듣고 혹은 또 듣고 계시는 진보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 5분 이내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한 네 분의 말씀을 한번 종합해가지고 그 속에서 몇 가지 주제들을 좀 정해서 그 말씀을 자유롭게 나눠보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박상훈 선생님께서 한국 정치를 연구하고 분석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진보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안에서 실제로 실천을 하는 분들이 당면한 어려움도 있을 테고 그리고 제가 그 고충이나 그런 걸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문제를 객관화해서 본다고 일단 출발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정당 운동은
현재 그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단 민주화가 되고 나서 기존 주정당들이 먼저 정치 시장을 선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진보정당 운동이 시작된, 다른 말로 하면 제3정당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제3정당의 어려움은 첫 번째는 일단 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점은 기존 정당들의 실패에 대한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기대를 반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한 번에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진보정당도 이제 내부자로서, 이른바 인사이더로서 평가되기 때문에 2004년에는 그 제3정당의 이점을 통해서 13%의 열석이라고 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게 지속되기 어려운 그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통합진보당은 첫 번째 제3정당 운동의 연장에 있기보다는 그것이 실패하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이 단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새로운 조직의 출발은 첫 번째보다는 실패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기 훨씬 힘듭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통합진보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재조직되거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가는 결과로서 선거에 임하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총선의 필요 때문에 준비하고자 하는 통합에 참여한 새 세력이 정당 만들기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정당 안에서 여러 가지 결정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의 인적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는 절차와 관행 같은 걸 만들어가는지, 이런 문제들이 정립되기도 전에 선거 일정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직면합니다. 다시 요컨대 말씀드리면 지금 통합진보당은 제3정당 운동으로서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것이 한번 좌절한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 두 번째 어려움과, 세 번째는 정당 만들기의 끝에서 지금 선거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선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고 지금 서 있다는 것, 이게 지금 통합진보당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일부 이제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친지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선거 때까지는 잘 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갈등이 그냥 넘어가진 않겠지만, 총선은 혼자 치르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도 움직이고 있고 유권자들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언론도 늘 새로운 이슈를 찾기 때문에 이 선거가 갖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는 데까지 가고, 그 과정에서 유능한 내부의 어떤 활동가들이나 좋은 참모들은 비록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못한다 하더라도 실용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걸 잘 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만 한다 그러면 저는 통합진보당도 앞으로 총선 과정에 적절히 적응해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제도의 힘 말고 개인기의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정당은 세 개의 세력이 잠정 협의에 의해서 정당 만들기를 잠깐 중단하고 총선에 나섭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세 세력의 대표급 인사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개성적 매력이랄까, 그 능력이 상을 타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파국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군가가 보다 참신하고 과감하고 신선한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갖는 선한 효과들이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진보신당이 처한 구조라고 볼 수 있고 또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진보 이런 내용을 가져야 된다, 또는 이런 이념을 지향해야 된다,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된다, 누구도 하나의 목소리를 합의하기 좀 어렵다고 합니다. 각 부분에서 각자 창조적인 노력과 좀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각 국면을 조금씩 개선해가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지도자급인 분들이 본인들의 개성적 노력을 최대한 집중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기 어려운 조직 구조에서 그 빈 공간들을 채워가는 것이 저는 지금 해야 될 과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총선 과정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큰 위기 없이 저는 치러질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총선 이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본격적인 정당 만들기의 과정이 될 텐데 그 과정은 당 밖에 지금처럼 선거 과정의 게임이 아니고 당내 투쟁의 게임이 될 수밖에 없고 이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시작될 겁니다. 통합진보당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아주 보수독점적인 구조가 강한 나라에서 통합진보당처럼 제3정당 하나가 우뚝선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고 지금 구조가 그게 호락호락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그 상황을 보기보다는 문제의 구조가 이런 또 사태의 어떤 그 전개가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작은 전선부터 조금씩 개선해가면서 그것이 선거 이후에 그 선거의 성과를 잘 바탕으로 선거 이후에 좋은 정당을 만들고 밑거름으로 집약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크게 그렇게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예. 박상원 박사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좀 그 통합진보당의 앞으로의 그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희망과 긍정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총선 이후에 통합진보당이 어떤 진영과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가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오늘 이 자리의 토론회는 오마이뉴스와 아프리카 민중의 소리를 통해서 지금 토론회가 생중계가 되고 있고 또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의 진보정치 혁신과 발전 시민 모임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에서도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 진행 과정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순서를 이걸 가질까 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그 지난 17년 동안 17년이죠. 예, 그 참여에 대해서 총 사무처장 통해서 그동안 시민운동에 종사하다가 이번에 좀 진보 정치에 큰 첫걸음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동료 시민운동가들이 모두 다 민주통합당으로 달려갈 때 진보 정치가 희망이다. 진보 정치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런 좀 자세로 지금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원석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실업자입니다. 구직활동 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자발적인 실업급여도 못 받고 있는 정말 실업자가 됐습니다. 박상훈 선생님께서 앞서 이제 좀 차분하게 이론적인 관점에서 지금 한국 정치 그리고 진보정당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와 과제를 말씀을 하셔서 저는 조금 현실적인 문제를 좀 되짚어보고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사실 진보정당 통합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통합을 이뤘습니다. 통합을 이루고 나서 사실은 잘 될 거다 이런 낙관이 굉장히 있었는데 기대했던 만큼 통합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 그게 일단 특히 주체들로 하여금 자신감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좀 다운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사실 통합 과정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국민들이 진보정당의 통합이라는 것의 의미를 공유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획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워낙 진보정당 통합 논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내부 지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균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당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당 만들기가 들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그게 지금 어쨌든 통합진보당의 존재감 이런 것들이 국민 속에서 못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게 대중정당으로 가니까 본격적인 진보적 대중정당, 대중적 진보정당 당의 외연을 훨씬 더 확장하고 그리고 문호도 개방하고 그게 현실에서는 잘 안 나타나고 여전히 그런 목표나 전략이 분명한 건지에 대해서 밖에서도 많은 의문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당내 공천 과정에서 기존에 전복되어 있던 갈등들이 외부로 표출이 되는 그런 일이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통합을 해서 이제 막 힘을 모아서 딱 가야 되는데 뭔가 주춤주춤하고
출발선에서 잘 치고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지 않나 했어요. 세 번째, 제가 제일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개인적으로 답답하게 느끼는 게 차별화가 잘 안 되고 있다. 물론 최근에 좌클릭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심지어 한나라당마저도 경제민주화 조항을 당당령에 삽입하고 당면도 바꾸고 민주통합당에서도 재벌계에 관한 모든 얘기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이 와중에 통합진보당은 이번 총선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뭐냐 이런 게 잘 이렇게 좀 메시지가 뚜렷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게 선거 프레임이나 선거 구도 전략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MBC판 야권연대 이게 이제 국민들 모두가 다수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 바라는 그런 프레임인데 사실은 그 프레임 안에 머무르게 되면 그 정치적 성과라는 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과 힘을 갖고 있는 민주통합당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야 된다. 통합진보당이 이번 선거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그 비전, 새로운 프레임, 최근에 이제 새로운 체제, 2013년 체제,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 더 쉽고 대중적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게 우리의 전략이고 이걸 위해서는 단지 MBC판 야권연대만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이 원내에서 더 많은 힘을 갖고 또 견인력이죠. 추진력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그걸 호소하는 게 낫다. 그런 게 지금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야권연대가 중심 전략이 듯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당이 대중정당이 된다는 건 에고를 좀 낮추고 밖으로야 당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에고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를 위한 운동, 우리를 위한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관성을 좀 남아있는 그거 과감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정치, 우리를 위한 정당이 아니고 당신들을 위한 특히 국민들을 위한 유권자들을 위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느꼈지만 진보 정치가 사실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도 말이 많은데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듣기보다 말하는 걸 좋아하고 객관적인 진단이나 평가보다 주관적 의지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정당이라는 것은 가치 집단이고 자기 가치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집권하는 어떤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국민들이 실제 원하고 바닥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두루 살피는 그런 어떤 정치적 자세 같은 게 필요한데 우리한테 되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지금 진보 정치를 준비하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바깥에서 당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대변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당 안의 얘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통합진보당에서 고위 인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대표님이시고 그래서 작년 11월 말부터 우리가 이제 통합진보당의 박원순 전 시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통합진보당이 통합을 하는 과정이 좀 매우 지난하고 힘들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합의 이런 과정까지의 문제고 그리고 그런 통합 이후에 물리적 통합이 파악적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똑같이 내용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도 당명을 바꾼다, 순시이라고 그러고 또 민주통합당, 명칭이 좀 헷갈려가지고 민주통합당도 어찌됐든 간에 시민사회와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금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다 같은 정당들이 내부의 진통들이 좀 있는데도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은 비교적 선거 체제로의 좀 정비나 이 얘기 좀 어느 정도 국민들의 가시적인 데 반해서 통합진보당은 좀 그게 상대적으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정책이나 분야들도 좀 먼저 선점당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노회찬 공동대변인께서 당 안의 이야기를 포함해가지고 진보정치 나아갈 때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럴 줄 모르고 왔는데 와보니까 청문회
저는 현재의 그 진보 정치 혹은 진보 정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진부하다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에 처음 나타났을 때의 가장 큰 약점은 생소함이었습니다. 낯설다. 처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도 가지 않고 잘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생소함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충분히 자신을 이렇게 피력해 보지는 못했는데 꽃을 만개시켜 본 적도 없는데 일단 진부해 보이는 또 그 진부해 보이는 걸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은 보는 쪽의 시각만이 아니라 스스로 좀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기대보다 낮게 나오는 지지율을 어떻게 원인을 규명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예를컨대 통합 과정이 굉장히 지리했고 지루했고 힘을 서로 많이 빼게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합 후에 뭔가 힘있게 박차고 나가는데 큰 도움이 안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것으로 설명할 수는 통합 과정의 그 피로도가 현재 상황을 해명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뭔가 아직 물리적 통합은 됐으나 화학적 결합은 안 돼서 그런가? 저는 이 화학적 결합과 관련해서도 사실 정당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들도 노동조합 같은 것들도 보면은 은행 몇 개가 합해가지고 하나의 은행이 돼서 하나의 노조가 되면은 그게 보통 안에 장벽이 다 없어지는데 제가 볼 때 한 20-30년 갑니다. 10년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초기 몇 년간은 굉장한 이해관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박상원 선생님 조금 전에 정당 만들기라고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는 누군가 우리는 어떤 정당인가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합의된 것도 없고요. 내용도 아직 없습니다. 총선 끝나면 있을 것이다. 있어야 되는데 대선이 있기 때문에 좀 지체될 것이다. 대선까지 끝난 뒤에 그 양대 선거에서 얻은 어떤 그 권력의 어떤 양과 질을 깔고서 그 위에서 새롭게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사실 보여지고 마치 아이들이 태어난 날부터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한 2-3년 사이에 성격이 형성되는 것처럼 이 당이 이 선거 끝나야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합의된 정체성이 그게 있을 것이고 소소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자본 이런 건 한참 더 앞으로 갈 것이고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그렇다면 역시 물리적 결합만 한 채 화학적 결합을 아직 이루지 못한 현재 상태가 낮은 지지율의 어떤 원인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느냐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저는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통합에 참여한 적지 않은 세력들이 통합을 이루는 것만으로 지지율이 매우 늘어날 것으로 사실 기대해왔다. 저는 계속 그것을 경고를 좀 해왔습니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늘긴 늘고 지금은 또 단순 합산보다 못하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진보 세력은 흩어져 있어서 욕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또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더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위기에 사실 봉착하고 있었다. 진보가 진보해 보이는 진보 스스로가 뭔가 스스로 이념적인 어떤 좌표, 내 호적은 어디다 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내 생활이 어떻다, 내 활동이 어떻다라는 속에서 진보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제대로 못 보여줬고 오히려 그 반대 이미지를 가끔씩 주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너도 나도 진보라는 감은 배 없이도 건들 수 있는 요즘 같아서는 신발도 안 적시고 건들 수 있는 정도로 그건 경계가 사실 대단히 낮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래 이쪽에서 태어났어. 내가 이쪽 보토박이야. 그게 막 안전해 온 듯하게 새로운 걸 자꾸 못 보여준다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세 세력이 모였는데
인적으로 좀 이렇게 저 사람들이 같이 서 있어서 참 좋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거 보여준 것,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는 것 이외에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각각이 그 전에 민주노동은 못 보여줬고 이 통합인들도 못 보여줬고 국민찬성도 못 보여줬던 그 무언가를 모였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었거든요. 또 단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거 없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미리 준비되어 왔는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바로 진보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보예요. 양적인 어떤 확대가 주는 그 파괴력에 과도하게 의존했다. 그리고 실제 제대로 못 보여주면 그래 모였구나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칭찬해주고 끝날 일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굉장히 전략적 어떤 단계를 이렇게 새롭게 나아가는 것처럼 스스로 과도평가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못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미리 준비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서로 합의를 보지 못했던 탓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그냥 이 좀 커진 힘으로 선도 돌파하는 지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많은 토론을 해봤는데 비례대표를 갖다가 못 뽑는 방식이라는 또는 정책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 두 가지밖에 없고 아직 카드를 다 썼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민주당에 쇄신을 한다거나 통합을 통합당의 쇄신이 있거든요. 또 약간 좌클릭 한다거나 또 한나라당이 저렇게 나온다거나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자기 중심성이 있는 뭔가를 마련하는데 문제의식도 부족했고 사실상 진척된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이제 가진 맨몸으로 일단은 사선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예. 진보 정치에게 작년에 한동안 뜨거웠던 이슈들인데 진보 정치에 구해낸 과제가 크게 보면 통합과 혁신의 과제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대통합으로 갈 거냐, 중통합으로 갈 거냐 이제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친노와 시민사회를 묶어서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으로 이제 중통합을 한 것이고 또 이쪽 진보 정당은 예전에 민주노동당과 그리고 지금 이제 2013년 조승수 의원 계셨던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보통합당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통합의 과제는 일견 달성이 되었지만은 그 안에서 혁신의 과제 이 부분들은 좀 미흡했다라는 좀 자기 반성의 말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이 혁신의 과제들을 남은 총선과 그리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이 혁신의 과제를 달성할 것인지는 일단 한번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일선의 정치 현장에서 취재하시고 또 그 정치의 이면에 또 속살들을 이렇게 지켜보실 기회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민주당과 진보당을 출입하시면서 지켜보시는 우리 이호 기자님께서 통합진보당의 지금 현재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된 모습은 또 어떤 원인에 기한 것이고 또 나름의 또 전망이나 대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니까 다 말씀하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오늘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하는데 아침에 딱 하나 꼬리를 딱 풀어주면 할 수 있더라고요. 아침에 오늘 청년비례대표 선출한다고 위대한 진출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창하게 딱 발표하셨는데 그게 저는 약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슈스케가 흥행을 하니까 이제 MBC가 위대한 탄생이라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딱
짝퉁인 거죠, 약간. 근데 이제 아빠가 있고 하니까 이제 하는 건데, 민주당이 슈스케로 비례대표 한다고 하는데 아직 별로 흥행도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따라가지고 청년 비례대표로 이제 오디션 방식을 뽑는 일종의 이제 그런 것을 내놓는 걸 보면서, 아, 통합진보당의 상상력이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20대, 30대 정치 참여, 직접 정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없지만, 그 민주당이 하고 있는 슈스케 방식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하는 30대 정치 패널들 보면 좌담을 하는데, 거기서 한 패널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지들은 피디고, 뭐 20대는 무조건 연예인 지망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20대가 정치 참여한다는 것이 꼭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돼서 어떤 뭐 스펙이 좋거나 아니면 히스토리가 있거나 뭐 이런 인물들을 내세워서 그것으로 정치를 한다고 보여주는 건 그건 말 그대로 보여주기죠. 이제 근데 그런 방식을 통합진보당이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뭐 무책임하다면 무책임하고 좀 구리다면 구리고 약간 그렇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많은 분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합진보당이 보여주는 것이 없다 이런 것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총선을 치러야 하고 보여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인데 그게 문제의 원인이자 핵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무상의료, 무상급식 뭐 이런 거, 무상급식이 아니죠. 무상교육 이런 거 하면서 처음에 민주당이 나올 때 얼마나 센세이션을 했습니까? 근데 그때 게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그때 하셨던 말씀들을 다 이제 다른 정당들이 다 해요. 그러면 통합진보당은 무엇으로 사람들한테 존재감을 드러내고 저들이 정치 현장에서 많이 뛰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민주당이 내놓는 정책 시리즈하고 아주 흡사하거든요. 많은 부분이. 물론 미세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민들한테 존재감이 없게 느껴지는 것 하나가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씀도 아까 노회찬 대표님께서 하셨는데 야권연대 같은 경우에 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통합진보당 오직 야권연대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외에 게 없어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야권연대라는 게 연대라는 건 협상이고 결국은 연대가 중요하다는 건 국민들도 다 아시는데 근데 연대라는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나쁘게 말하면 목매인 것 같다. 야권연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는 이제 콧방귀를 끼죠. 아니 쟤들은 목매는데 우리가 왜 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소극적인 거 역시 문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것도 아마 국민들도 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에만 지금 온 정신이 팔려있다는 것도 역시 국민들은 아신다는 거죠. 그런 협상으로는 사실은 협상 테이블 앉아봤자 뭐 얼마나 따낼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감정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했는데 지지율이 왜 안 오르냐 그건 역시도 이제 그 고민을 제가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뭐 완벽하게 보자면 1+1+1 해서 3이 돼야 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1+1+1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되돌아보니 들더라고요. 약간 0.5, 0.5가 합친 듯한 느낌? 그러니까 3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민주동당 내에서도 옛 민주당 내에서도 말들이 많고 진보신당도 아시는 것처럼 그렇고 그다음에 뭐 참여당도 뭐 일부는 이제 민주당을 가졌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들의 모임이 사실 3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이제 3자의 통합이 사실 총선과 대선을 위한 것이라는 거를 뻔히 알고 있는데 그 3자가 모여서 총선과 대선에서 좀 더 이제 세력과 힘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신원효과랑 나타나기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거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나온다고 제 주변에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 뭐 물어봤어요. 뭐 의미할까 도대체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당원인데 도대체 이 당이 언제까지
생존해 있을 것인지 좀 물어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들 속에서도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 3자의 결혼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물론 대선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 보는데 총선 후에 좀 시끄러워질 수는 있겠지만 대선까지는 갈 거예요. 아마 대선 끝나면 그 후에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차피 결혼을 하긴 했는데 쟤네가 이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그 결혼에 별로 관심이 안 가죠. 어차피 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무서우신 말씀 죄송합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에게 박수 주시죠. 오늘 이 자리는 촛불사랑 TV도 지금 프로그램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네 분께서 말씀해 주신 바들을 종합해 보면 박상원 선생님께서는 이 진보 정치의 가치와 지향을 가진 산단이 지금 이제 제대로 자리 잡기까지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이제 노회찬 대변인이나 박원순 전 지사님이나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종합해 보면은 지금의 진보당이 혁신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겠고 다만 이제 노회찬 대변인께서는 혁신의 준비가 좀 미흡했다 그런 점을 지적하셨고 박원순 전 시장님께서는 혁신의 자세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경청하고 국민과 눈높이를 좀 맞추려는 그런 좀 자세의 부족함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우리 여정민 기자님께서는 취재 현장에서 접하신 얘기들을 가감 없이 예, 결혼과 이혼까지 들어가지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어쨌건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한국 정치에서 진보 정치의 그런 정말 과거의 공헌이라든지 앞으로의 소임들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고 또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모였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 네 분의 말씀들을 좀 이제 한꺼번에 좀 묶어가지고 좀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주제들을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면 우선 지금 현재 진보당이 3%대 내지 4%대에서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체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앞서 네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한결같이 좀 혁신의 자세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고 그리고 아까 노회찬 대변인께서 말씀을 좀 잠깐 주셨는데 좀 현재 통합 이후의 모습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 좀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앞으로 좀 대안들을 가지고 통합 이후의 작업들을 좀 속도감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한 요 얘기들도 좀 나눠보고요. 선거연대 관련한 얘기들은 좀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연대 관련한 그런 얘기들을 좀 더 해보고요. 네 번째로 정책과 공약 부분에 있어서 왜 자꾸 진보당이 어떻게 말하면 정말 2004년도에 민노당이 신의를 기울여서 마련한 공약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경쟁적으로 선점해서 그것들을 비껴가지고 다 조설부처럼 그 점을 지적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뭘까? 여러분 네 가지 가지고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외에 부족한 주제들은 우리 플로어에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트위터 질문을 통해서도 좀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혁신의 구체적인 좀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시험 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리 박원순 전 시장님은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까 자세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정책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 국민에게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혁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에게 진보당이 좀 희망을 주는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런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의 통합 진보당이 여러 세력이 모여서 통합이 됐는데 그 내 혁신의 동력이 얼마나 있냐 이런 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노회찬 대변인께서도 좀 진보하다 내지는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은 물갈이 이런 게 항상 선거 때 되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 물갈이조차도 좀 관성적인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4년 뒤에 또 물갈이 대상이 되고 정치권이 마치 뭐 4년 중이고 계속 물갈이를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물갈이가 안 돼요. 이른바 진보정당이라는 데서는. 저는 그걸 조금 우리식의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찾는 거거든요. 진보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 정치와는 좀 다르게 이게 계급계층 대중동에 기반해서 출발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체 역량이라는 게 명확하고 하지만 이제 그걸 더 적극적으로 확장하려면 그리고 더 다양하고 새로운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진보의 내용을 풍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대중정당이 되고 혁신의 동력이 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이 왜 안 될까를 그 안에서 계속 고민하기보다는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찾고 그거를 세력화하고 적극적인 외연 확장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정당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아직 그 정당이 채 완성된 그 정당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른바 의사결정 구조라는 것도 굉장히 과도적 체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좀 그 부역함도 있었고 저는 장차 앞으로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합리적인 그 정당 운영의 체제가 뭘까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과 의견 개진과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는 게 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진보 정치라는 게 그런 활발한 토론과 논쟁과 공론화를 통해서 뭔가 합의하고 한 단계로 나가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 게 그렇게 그 공론화돼서 활발하고 아주 활력있게 토론돼서 뭔가를 합의하고 또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나가고 이런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세력관계 속에서 적당한 타협점이 찾아지고 그냥 거기에 안주한 듯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제 비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번 총선 대선을 통해서 진보 정치는 국민한테 뭘 제시할 거냐 이건데 아까 이제 뭐 이제 생활에 있어서 이 진보 정치를 그 기존의 어떤 그 관념을 가지고 내지는 우리는 진보니까 이런 어떤 그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생활로 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대로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요즘에 그 어떤 분이 쓴 표현을 즐겼습니다. 그 진보는 지금 이 시대의 진보는 밥그릇 싸움이 아주 치열한 진보가 돼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1% 특권층의 밥그릇을 챙기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제 거의 양극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진보 정치는 우리 서민의 밥그릇, 노동자의 밥그릇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겠다. 근데 그게 치열하다는 게 자세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실은 진보가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정치에서에 대한 이런 것들도 저는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은 그 일상적인 선거 이전에 운동의 과정에서 그런 활동들을 가장 지역에서 바닥에서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그거를 좀 순발력 있게 정책으로 공유하고 그리고 실제 해당 이해관계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잘 못 풀어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메시지가 좀 혼란스럽고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런 게 좀 아까 우리 여정민 기자도 얘기하셨는데 좀 불분명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해를 좀 빨리 정리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좀 발표하고 그걸 가지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대표를 만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아까 제가 4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 주제별로 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죠. 다 같이 섞이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주제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박원석 전 차장님 말씀 가운데 국민들에게 밥그릇, 서민들의 생활, 생활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사실 그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 국민들이 그런 의구심들을 좀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노동당에서 글쎄를 기록해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 뭐 이미 하나의 추세와 흐름이 되어버린 삶의 일반 같은 경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해서 한번 실현하겠다라고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냈던 게 사실 민주노동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노회찬 당시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TV 토론에 나차에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참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셨는데 최근에 이런 좀 정책을 좀 선정당하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선정당하는 그런
그 진보당 내 이런 모습들은 그러면 왜 그런가 하는 고민을 좀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유해철 대변인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네, 저는 뭐 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반성적인 성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선정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또 그게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좀 망연자실해 있다고 말할까 뭐 그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진보정당이 이제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가는 어떤 동력과 그 길은 정책에 있다라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진보정당 운동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많이 후퇴해 있다.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전히 뭐 한 가지 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진보정당이 스스로를 커나가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정책에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정책을 정치화함으로써 정치적 성장의 어떤 시중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정책을 정치화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계획이나 기획이나 굉장히 미숙하고 여전히 이제 좀 척박하다라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좀 더 부연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통합이라는 어떤 물리적 확대에 너무 기대를 크게 걸고 우리한테 좀 답답하게 얘기해지는 부분을 내가 돌파하려는 문제의식이 되지 또는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비전, 새로운 걸 제출함으로써 상황을 돌파하려는 의지 내지 기대감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뭔가 하면 대중화라는 것이 우리 정책이 대중적으로 이해되는 게 대중화인데 대중화를 갖다가 뭐 어떤 표현의 수위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좀 농도 낮은 어떤 이 세력들과 이제 함께하는 외를 넓힌다거나 이걸 대중화로만 그것도 대중화이지만 그런 식의 대중화로만 자꾸 이해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기도 가장 이제까지 그 정당이 되는 슬로건 중에 가장 대중적인 슬로건은 토지는 농민에게 그건 대중적이면서 또 그것처럼 급진적인 또 슬로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뭐 덜 급진적이어야 또 더 대중적인 걸로 이렇게 이상한 언제부터 그런 공식이 주입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도교식 정당 비례대표제 얘기가 오래간만에 조금씩 나온다는 거죠. 조금씩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정치화를 잘 안 해요. 이건 우리 입장으로 주장하고 주장수 얘기 좀 나와서 제대로 못할 거야 라고 걷어버리고 이걸 지렛대 삼아서 상황을 헤쳐나간다거나 이걸 가지고 무슨 노를 저어나간다거나 뭐 이런 어떤 그 정책을 수단으로 해서 다시 정치의 지평을 넓혀서 나간다는 그런 기회가 와도 그걸 잘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좀 그 단계에 따라서 정책을 이제 대안으로 이렇게 구체화하는 그 노력 이런 것들도 역시 이 차원에서 부족했다. 무상교육, 무상무료를 제기하는 것은 좋았지만은 그 제기할 때는 그 프로그램이 다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고 이랬으면 그다음부터는 그 프로그램을 내놓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실 우리도 못 내놨습니다. 또 그 내놓기 위한 긴 기간에 걸친 준비에 착수하지도 못하지 않았는가. 재벌 해체 얘기가 막 나오고 재벌 해체는 역시 우리가 원조지. 근데 솔직히 재벌 해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 그 프로그램이 제출된 바 있는가? 최근에 이정희 대표가 겨우 그걸 제출했는데 과연 그것은 우리 당 내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만큼 검토가 잘 된 것인가? 다 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정희 의원실에서 발표한 걸로 해버렸죠.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는 재벌 해체에 관련된 의지는 제일 강한. 그거는 저도 이제 의지는 강한데 정책이 뭐 구체화된 게 있는지 이런 부분. 비정규직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비정규직 임금을 80% 수준으로 몇 년 동안 하겠다라는 거 벌써
새누리당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저는 뭐 절대로 못 지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만큼 구체화된 비정규직 대책을 제출해 본 바는 있는가. 또 우리가 뭐 몇 가지 제출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실행 가능한 어떤 대안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등해서 이제 10일은 지난 현 단계의 진보 정당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그런 이제 정책, 그리고 또 그런 정책 중에 몇 가지를 지금 현재 굉장히 불리한 제3당, 한참 떨어져 있는 제3당의 위치에서 그런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정치를 해나가는, 정치적 지평을 열어나가는 그런 어떤 기회, 이런 총체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낮다. 그러니까 실현도 역시, 실현되는 정도 역시 낮은 게 지금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 다른 차원에서의 정치, 이게 바로 이제 협상이죠. 후보 막내 보내가지고 이제 후보 전술 이런 식의 어떤 여기는 이제 보수 진보가 없는 거죠. 비정규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걸 다 들어준다면 우리는 예를 들면 30석을 포기하겠다 이번 선거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정립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석이라도 더 얻어서 욕 들어가면서 하여튼 막 흙묻은 밥 음식이라도 집어 들어서 커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만 너무 비춰지는 거는 이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이게 좀 사실 이 토론이 좀 재밌으려면 이게 쟁점이 형성돼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유채 대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진보당을 좀 옹호하고 바깥에 계신 분들이 이제 좀 진보당을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토론을 예. 더 비판 못하겠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당신들이 우리한테 할 욕을 안다. 내가 먼저 얘기할 테니까 아예 욕을 하지 마라. 이런 자세를 갖고 나오신 게 아닐까, 비책을 갖고 나오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도 이제 진보당의 현재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사석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들었던 좀 인상적인 얘기가 뭐냐면 진보당은 정책에 욕심이 없는 것 같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던져놨는데 뭔가 실현되어지고 그 과실도, 그 꼭지도 진보당이 딸 생각을 안 하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 해준다니까, 감사하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좀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현의 구체적인 방도와, 전략 전술들을 잘 짜서, 그것들을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정말 구체적인 결실들을 갖다 주고, 그로부터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이런 과정들이 아니라 그냥 던져놓고 그래 그냥 던져놨으니까 너 가서 한번 네 알아서 살아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양두고 잘 맞는 그런 정책과 공약 마냥 새누리당과 요즘 민주당이 좌클릭해가지고 다들 자기네가 그냥 무슨 정책이 먼저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노회찬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좀 그런 구체적인 강론들을 마련하는 그런 역량 이런 부분들은 진짜 진보정당이 스스로 실력을 좀 갖춰야 되는 그런 것들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이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일 것이고요. 좀 어떻습니까? 좀 정치를 분석하고 연구하시는 우리 박상원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런 좀 진보당이 그런 이런 내부의 역량들, 이런 구체적인 강론들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가치들을 가져줄 만한 지금 현재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 또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좀 모자란지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인 걸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 저는 그 상대에 따라서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보정당 운동은 어쨌든 대정적 자원이나 그런 데서 열악한 위치에서 출발했고 또 지금도 그런 소외적 약자나 소외 세력들을 대표하고자 하면서 갖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으면 그것에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기대를 현실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대를 높여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그 기대 수준을 정확히 말해주고 거기에 합당한 주문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 얘기를 하지 만 사실 그 진보정당이 토대를 가져야 될
계층적 대립으로 대표적인 민주노총의 정책 역량으로 거기 연구소에 있는 정책 역량이 한 2명 되고 금속이 한 2명 되고 공공이 한 30명 되고 요즘에 그것도 없어진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진보정당이 처한 문제는 핵심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당의 힘은 여러 차원에서 평가되는 거예요. 지지율은 여러 가지 요소들의 한 종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10% 나왔을 때 우리 여기 나와서 주장하고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당연히 허니문 이펙트고 그 허니문 이펙트는 끝나는데 그때 어떻게 출발할지를 고민해보죠. 이게 당시 누구나 다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동의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의 구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모두 전제하고 있는 게 정당은 어떤 외부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가능한 단일한 물질체처럼 생각하는데 정당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당 안에는 수많은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도 있고 파벌도 있고 또 지지자들과의 관계도 있고 리더십의 결정들도 있고 거기에 당내 이념을 둘러싼 이해방법의 차이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 정당이 해결할 자체 능력을 갖는가 이게 정당의 핵심입니다. 그것만 잘 되면 부소정당도 얼마든지 선거국면에서 유연하게 상황을 개척할 수 있고 빠른 순간에 10%가 아니라 현재 우리 구조에서는 제가 볼 때는 통합진보당이 갖고 있는 인적 역량이나 국적 역량의 수준으로 봐서는 15% 정도는 좀 받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못한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역량을 최적화하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실패를 잘 들여다보면 이거 뭐라고 탓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생각하면 통합진보당 내에 게임의 구조는 두 차원입니다.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통합진보당 소속이 좀 더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하나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정파에게 나중에 선거 후에 돌아올 몫이 적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인들의 그런 영향력의 구조가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두 가지가 만나있습니다. 이 후자를 보통 우리는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정파 문제라고 진보적인 문제고 일반적인 정치학에서는 파벌의 문제라고 합니다. 파벌은 정치의 본질입니다. 파벌이 없는 정치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파벌이 갖는 유해함을 어떻게 잘 발견할 거냐. 파벌이 갖는 에너지를 어떻게 정당 전체 에너지로 확산할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이 두 차원의 게임 구조가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선한 효과를 갖는 구조로 바꿀 것인가.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벌이 긍정적이려면 파벌은 일단 공적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보더라도 거기 개파 정치에서 욕하지만 그 개파 정치가 그래도 지금은 공적 책임의 구조에 노출되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합진보당은 분명히 그게 존재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파벌의 힘은 전혀 노출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책임은 그래도 다수파가 조금 더 책임을 더 가져줘야 돼요. 본인들이 나중에 그 성과를 그래도 더 갖게 되기 더 쉬운 구조라고 본인들이 좀 더 다른 정파들이나 다른 파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본인들이 그걸 개척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모습이 좀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부터 저는 좀 문제가 지적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통합진보당처럼 유럽에 우리가 초기 진보정당의 운동에서 그것의 결정 구조는 큰 대중운동들을 갖게 됩니다. 노총이라든가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걸 결정해주는 그 과정에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저는 초점이 있어줘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 현실이 아닌 유럽의 현실, 유럽 초기 진보정당의 현실을 가지고 지금 진보정당에 과도한 요구를 하면 돌아오는 건 그 기대 수준의 논란 또는 냉소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 조금 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 우리나라 통합진보당은 사회적인 요청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여론조사에 제 나름의 좀 어설픈 분석으로 따지면 우리도 진보정당은 20% 정도의 저는 시장 지배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봐요. 그것이 잘 되면
저는 한정치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당의 그 몫에 따라서 민주주의 질도 높아질 테고 하지만 이것의 초기 진입비용은 너무 높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뒤늦게 후반으로 들어와서 그 정당의 길이 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화의 물결을 70년대 제3의 물결 중에서 진보정당이 그 경로에 성공한 경우는 브라질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려운 과제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과제에서 각자의 지혜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가 저는 좀 더 관심이 더 많이 기울여져야지 할 수 없는 요구를 너무 과도하게 해서 우리 스스로의 열정을 좀 낮추는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게 일단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얌전한 얘기여서 네,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더 세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저희들이 좀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더 말씀하실 것들이 좀 더 있을지도 않나. 근데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오늘 좀 마지막 주제로 좀 가서 선거연대 부분에 대해서 현황과 또 진보당의 준비 정도 앞으로 전망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나눠보고 플로어 토론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정민 기자께서 아까 선거연대 관련해가지고 진보당이 지금 거기밖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는 좀 비난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앞으로 선거연대 전망들을 현장에서 취재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선거연대는 좀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제 험난할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협상대표 맡기 싫어한다는 소문이 굉장히 파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10년 지방선거 때 연대도 봤지만, 그러니까 사실 총 놓고서는 누구 줄 테니까 누구 빼라, 이거 사실 그 해당 후보는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지도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인데, 근데 저는 이제 진보정당도 그건 마찬가지, 통합정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몇몇 군데, 아시겠지만 몇몇 군데 거론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럼 나머지 후보들은 다 드랍시킬 거냐? 그럼 그 후보들은 또 자기 나름의 자기 인생과 목표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서약서는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떤 선거인데 전략을 통합진보당이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이 지금 회의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몇몇 군데 찍어가지고 전국 200몇 개 지역구 중에 어디에서 한 15개, 20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고민이 아니라 좀 총체적으로 컨트롤이 지도부가 가능한가. 근데 저는 그거에 있어서 현재 지도부가 약간 임시 과도기적 지도부인데다가 집단지도체제라는 세 분의 공동대표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그게 가능할까 오히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민주당과 연대 협상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그 세 분 대표님들의 말빨이 먹힐 것이냐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미 이제 경남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연대 테이블 하고 있는데도 중앙당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총해서 할 거니까 하지 마라 하시는데 지역 후보들이 안 들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계획도 있고 다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혹시 진보당 내부에서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전망들이 있으신지 노회찬 의원님께서 좀 말씀을 주시죠. 죄송합니다. 관전 포인트는 저는 참전 포인트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어둡죠. 왜냐면은 지난 1월 12일 날 대표단 연주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지금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하나의 가이드라인,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예시인데 그걸 던졌습니다. 그걸 받든가 아니면 다른 걸 던져라라는 얘기죠. 근데
한 달여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드디어 양권연대 협상의 담당자가 이렇게 정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며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시간이 어차피 이거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여지고 좀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유사해야 그 사이 정도에서 뭐가 결정이 되겠구나 하는데 차이가 워낙 크면은 딱 그 사이라는 게 그 사이 어느 지점인가도 또 이렇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 정치는 더 포장인데 한민석이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한 단일화 일뿐만이 아니라 또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단일화로서 몇 가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까지 그걸 안 다루고 지금까지 또 와버렸어요. 저희 다루지도 그리고 그래서 저는 뭐 이제부터다 지나간 이제 과정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논란을 벌일 일은 없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인데 상당히 이제 전망이 불투명해 보인다. 이게 뭐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예, 그 선거연대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로는 우리가 오늘 선거연대를 압박한 내용이 좀 하나 좀 모자란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지지율을 제고해서 국민들이 좀 더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존재감을 더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자면은 앞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좀 혁신의 과제들을 어떻게 달성해서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줄 거냐, 진보당. 그 문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또 민주통합당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선거연대 제의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예,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저희 네 분 패널들 말씀은 이 정도로 한번 들어보고 우리 프로에 계신 분들 혹시 오늘 토론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이런 점은 좀 한번 꼭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혹은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누가 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뭐 얘기가 그냥 전부 다 이해가 되고 그러셔가지고 예. 선탄이 출생자 마이크를 내려주거든요. 그냥 나왔을 때 어쨌든 정보정치가 생활정치로 바뀌어야 화두는 없는데 그런 또 구체적 정책이나 의제도 지금까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하나 빠지면서는 어쨌든 표현을 하자면 소위 조직화 전략이라는 게 혹시 고민하신 게 있는지 그러면 일상과 지역에서 그냥 거의 한국의 정치 체제가 선거 이렇게 해마다 아니면 뭐 2년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선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상과 생활에서의 어떤 의제를 포함한 조직화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는지 질문하느라 재미삼아 던진 질문인데 제가 요즘 고민은 국회의원 임기 상한제 되려면 2번 이상 국회를 못하게 하는 이런 좀 해서 예를 장기 집권이 아니라 그분들은 다른 역할로 할 수 있으니까 국회가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에 좀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재미삼아 질문입니다. 자, 누구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노회찬 대표님 이번에 두 번째신데 세 번을 하죠. 아니 꼭 그런 발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도 저한테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아니 국회의원 임기 제한 이런 걸 내걸고 과감한 정치 개혁들을 진보정당이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벌써 물갈이 한다 하면서 또 그 기성정당에서 중진들 버티게 하고 저런 모습을 아예 제도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3선 안에 거기서 끝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지금 국회도 하나의 국회의원이라는 게 헌법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리고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득권의 문제 내지는 보수성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생활정치 문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의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걸 이슈 파이팅을 못했던 것도 아니고 대안을 제시 못했던 것도 아니고 특히 최근에 반값 등록금 문제라든지 친환경 우산도시기라든지 이건 사실 진보정치 영역에서 일상의 운동부터 제도적 대안까지 쭉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없더라. 끝나고 나면 그게 표가 돼야 되는데 왜 표가 안 되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선은 특히 이 다양한 어떤 생활정치 이해관계자들과의 아주 긴밀한 네트워크와 활발한 소통, 그걸 통한 조직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능하게 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중소상인들 SSME 운동이 활발하게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이분들 최근에 농성도 하고 계시죠. 사실 그 동력을 어떻게 진보 정치의 대중동력으로 끌어올 건데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진성당원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진보정당이. 근데 진성당원제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당직공직의 선거권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일상적인 지역에 혹은 부모의 활동 공간에서 풀뿌리의 뿌리를 내리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갖는 생활공동체 이니셔티브를 갖는 그리고 진보적 가치로 생활공동체를 선도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일상적 정당 활동 같은 게 훨씬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걸 위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조직론이라든지 활동론이라든지 이런 매뉴얼 같은 것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만 진보 정치가 선거 시기를 넘어서서 일상에서 지역과 혹은 부문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그게 정치의 성과로 선거의 성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선순환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박성원 교수님께서 생활정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우리나라 기존 주류정당들의 특징은 간단히 말하면 사회적 기반이 있고 보통 다른 나라의 정당들은 그 정당이 지지하고 삼거나 그 정당을 동원하는 인적 제도적 자원의 기초가 나름대로 기반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정당이 없어서 오히려 진보정당이 그걸 깨줘야 유럽에서 대중정당의 초기이 마치 노동자 정당들이 그걸 했을 때 기존 주류정당들도 대중정당이 그걸 나섰듯이 우리도 그 변화가 와줘야 다른 정당들도 이제 풀뿌리 기반을 갖겠죠. 풀뿌리 기반이라고 하는 건 원래 정착이고 정당의 지역 기반이라는 그래서 근데 그게 필요한 데는 이 부자 정당들이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정당들이 그걸 해서 정치 구조가 진행되고 그들에게 눈치를 보는 정당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변화가 아니고 간단히 말하면 한국은 유럽이 19세기 초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겪었던 대중정당의 길을 아주 못 겪고 이제야 비로소 중소상공업자들이 재래시장 문제를 가지고 조직하고 하지만 정당이 지금 아직 드물게 발전이 덜 돼서 이거를 충분히 안고 있지 못한데 생활정치를 잘하는 최고의 방법은 진보정당이 힘을 내는 그러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거기서 표가 되고 사람도 오고 돈도 오고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제가 한번 예를 다른 하나를 내보면 거기를 하이델베르크를 간 적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를 가면 지역의 문화행사 예산 중에서 그 예산의 분배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을 뽑는데 유학생 대표를 뽑습니다. 신인도 아니지만 거주자면은 거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는 거기가 굉장히 진보적 가치가 정치에 충분히 깊이 뿌리내기 때문에 거주자들에게 그걸 허용합니다. 이 정도가 됐다 이게 또 생활정치의 정책 조건이 되었다고 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슈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진보정당이 힘을 못 가지면 아무리 생활정치를 강조해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만 들고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보정당이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하게 불만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저는 야권연대의 그거는 밖에서 보면 솔직히 잘 안 보였거든요. 제가 안에 있는 사람이 고생을 해서 이 결과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결과는 나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을 텐데 그때도 좌절하지 말고 당원이면 당원답게 지지자면 지지자답게 참여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에서 몇 군데 중요 전략적을 못 지키고 밖에서 문제만 제기하고 나서 나중에 그 결과를 모두 당 지도부나한테만 책임지게 되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일단 이 생각을 하나 해야 되는 거고요. 임기상은 되는 정치는 우리가 지금 뽑는 거는 지배자를 뽑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고 정치활동 한다고 실력을 키우자면 예를 들어 상임위에 가가지고 그 달구다른 관료들과 상대할 때 거기에서 상임위 활동에 연륜이 없으면 그걸 상대할 방법이 없어요.
현대 반려자라고 하는 건 옛날에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 때 반려자가 없을 때랑 완전히 차원이 있어요. 정상적이라면 진보정당이든 어느 정당이든 혈수가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다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만 욕심 없이 공정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주는 것이 문제지 그 사람들이 오래돼서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지금 초재선을 채용합니다. 매번 선거의 절반 이상을 갈아치우는데 정치는 계속 나가고 관료는 계속 득세하고 그 재벌의 정책 능력은 감히 상상을 못하고 여기 앞서도 정책 얘기했지만 정책 지금 만들 역량이 우리는 지금 사람을 키우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웬만한 사이트들 재벌 쪽에 있는 정책 능력, 국가경제처에 있는 정책 능력 그 엄청난 임금과 그 자료들을 가지고 상대가 안 돼요. 뭐 저기 전농이든 뭐 민주노총이든 지금 정책 역량을 따라 감당이 안 돼요. 사람이 키워야 되고 그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그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은 꾸준히 그걸 연구할 수 있도록 생활도 보장해야 되고 그걸 해줘야 나중에 가서 우리도 집권해가지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해볼 수 있어요. 이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한 6시간까지 일정을 준비했는데, 노회찬 대표님께서 좀 하신 일정이 있어서 오늘 좀 먼저 마무리 발언을 좀 하시고, 이후에 플로어 토론을 좀 더 저희가 할 얘기 한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무리 말씀을 좀 예, 죄송합니다. 연임을 제안하는 그 안은 뭐 제가 덧줄 필요 없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전적 공감하고 그 다음에 생활정치는 뭐 중요하죠. 생활정치. 저는 생활정치가 더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며칠 소개할 때 박건석 전 처장께서 17년 동안 있다가 이제 18년 동안 12년 동안 하다가 제가 어떻게 들리냐면은 18살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을 지금 저한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생활정치에서 막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18년씩 묵지 말고 한 10년 전이나 8년 정도만 하고 건너오시면은 정당이 순도하게 생활정치형 정당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이 토론에 자리해주신 우리 노회찬 통합진보당 운동 대변인께 뜨거운 박수 좀,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 인연을 까먹었다고 또 그걸 또 그렇게까지. 18년이 뭐가 안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프로에서 주신 질문이 풀뿌리 정치, 생활 정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거냐. 그리고 우스갯 질문이라고 하셨지만 또 박상원 박사님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된 이런 임기 상한제 부분에 대해서 또 일선의 취재 현장, 정치 현장에서 지켜보신 우리 여 기자님께서도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최근에 어떤 책을 제가 추천 민주주의 이런 책을 내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국민의 추첨해가지고 국회의원 만들면 어떨까. 근데 저는 그거나 나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다음에 생활정치 부분은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참여가 확산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최근에 약간 이제 이상한 경향, 제가 약간 문제를 갖고 있는 거는 이른바 이제 국민참여 경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한다는 건 좋은 얘기죠. 국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후보를 뽑다는 건 좋은 얘기인데 그것을 국민들한테 돌려준다면 정당은 왜 존재하는 거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후보 라인업을 짜고 어떤 사람을 자신들의 정당 대표할 사람을 내보내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전 통합진보당에도 이제 다음 총선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라인업을 어떻게 짜느냐가 또 하나의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런 것을 모두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말은 좋은데 좀 무책임하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심지어 요즘에 이제 민주통합당이 한창 이제 예비 경선 이제 내부 경선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후보들이 다들 그래요. 뭐 진짜로 은행 가야겠다고 표 받으려면 선거인단 모집하려면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후보님들은 뭐 대놓고 이 차별경선이라는 게 오히려 본선거 유혹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것 같다.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러니까 참여와 생활정치와 국민들이 뭐 어떻게 직접 정당과 연을 맺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해서 나온 산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플로어에 나온 질문을 한 2개 정도 받아봤습니다. 더 질문을 좀 주시죠. 예. 아까 노회찬님한테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그냥 가셔서 좀 지금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이렇게 통합이 처음에는 진보통합당이 처음에 됐는데 그 통합을 갑자기 민주통합당이 제가 보기엔 통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시민사회와 뭐 이렇게 뭐 혁신과 통합 이렇게 딱 해버리니 통합을 하면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제가 보면 현장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했었던 진보 세력의 무슨 정책이나 뭐 진보 세력들이 부르짖었던 그런 사안들이 이상하게 뭐 보수들도 가져가 버리고 하물며 지금 보수화가 되고 있는 민주통합당도 그냥 가져가서 나중에 자기네들이 다 한 것처럼 해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왜 진보들은 열심히 이렇게 막 행동하고 이렇게 막 얘기 많이 하다가 왜 결정적일 때는 다 뺏겨버리고 결국은 어부지리로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다 가져가나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확실히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분명히 지금 통합진보당도 여러 가지의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통일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왜 정책이 없느냐 이렇게 돼버리고 통합이라는 이 두 개의 당이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은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이랑 헷갈려서 저것도 막 얘기할 때 막 틀려지거든요. 헷갈려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 일반 사람들이 도대체 나중에 이 통합이 이 통합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는 진보 세력의 그 노출보다는 한참 지금 뭐 혁신을 부르짖었지만 지금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고 새누리당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기득권이 좀 있긴 있지만 지금 많은 그 죽음을 하는 상황에서 확실히 지금 보수 쪽으로 이제 조금 부상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똑같은 건 줄 안다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노출도 안 돼서 정책이 있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부르짖는 거야? 정확하게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거야? 또 문제도 6.2 지방선거 때는 그 지방 풀뿌리가 문제가 됐지만 지금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자치를 얘기하고 있으시잖아요. 지방 그 풀뿌리 문제주의 이런 거 다 좋고 정책도 다 좋은데 질문을 좀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 큰 가닥과 또 자기 구에서 자기 그 자치구에서 하는 그런 정책이 두 개가 막 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질문은 그 통합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다 뺏겨버리는 걸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며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가 제일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제 했던 얘기들이 이제 다시 좀 질문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리적 통합이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선거의 진영을 채 갖추어서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지금 확인해야 될 시점인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사이에 보수적인 정당들이 진보당의 공약과 정책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네 것이냐 하면서 막상 국민들은 진보당은 어디 갔는지 오히려 진짜 저도 가끔씩 민주당하고 진보당을 헷갈려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어느 분께서 한번 여기에서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당명이 헷갈리는 문제는 당명 바꾸지 않는 이상 당분간
될 텐데, 문제는 이제 통합진보당의 색깔, 이런 것들이 확실히 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혼선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토론 중에 우리가 잔뜩 이런 좋은 정책들, 10년을 앞서가는 그런 의제들을 내고 저기를 못한다, 수학을 못한다. 근데 어느 정도 저는 그게 지금의 진보가 가진 권력 자원이나 조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보는 이니시에이터다, 시작하는 사람이다. 10년 앞서서 의제를 던지고, 비전을 던지고, 그게 한국 정치 지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보적인 방향으로 견인하는 데 있어서 진보가 기여하면 그게 성과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뺏기고 있다는 생각만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 보수 정당들은 정당 정책 같은 거 쉽게 바꿉니다. 항상 선거 때가 되면 쏠림과 수렴 현상이 일어나요. 지난 대선 때를 돌아보면 그때는 보수 쏠림 수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부자 되세요. 근데 지금 정반대로 이게 진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새누리당만도 좌클릭을 하고 있는데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큰 진정성이 없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여기다가 대고 우리가 먼저다, 우리만이 진정성이 있다를 반복하는 데 의미가 없고요. 좋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그렇게 한국 정치 역사에 더 변화시켜 나가자. 하지만 한 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이걸 하자. 이런 게 지금 진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정책적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갇혀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3년 체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부호로서의 2013년 체제를 얘기할 게 아니고, 2013년 체제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양극화, 불평등, 내지는 평화의 위협, 이런 문제를 동시적으로 극복해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사회를 향해서 나가자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진보 정치의 존재라는 게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만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게 되면 또 자본과 보수 언론의 견제와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고, 그 국민들에게 진보의 가치로 존재 가치를 제시하고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에 관해서는 거칠더라도 로드맵 같은 거를 지금 진보 정치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2013년 체제를 향후 5년간 우리가 그 기초를 이렇게 닦아나가니까, 근데 그걸 거칠게라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파편적으로 의지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수동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생활정치에서 승리해야 된다, 아까도 계속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나와 있는 대안들도 좀 더 구체화시켜보고 좀 더 구체화시키는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일단 반값 등록금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당연히 돼야 되고, 지금 대학생 실용불량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부채 탕감 같은 걸 진보 정치가 얘기해줘야 됩니다. 지금 20, 30대 거의 실신지경에 실업자 아니면 신용불량자 이래서 실신지경인데, 이게 한계 상황에 달아 있는데 부채 탕감 왜 못합니까? 기업들 과거 부실화됐을 때 공적적으로 투입하고 빚 다 털어주고 했단 말이에요. 부채 탕감이 얼마 안 되는 거고, 근데 오히려 자기 검열이 좀 심해진 거 아니에요, 진보 정치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가계 부채가 심각합니다. 천조인데 이게 경제 위기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는데, 원금은 몰라도 이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탕감이나, 이게 사실 개인의 모럴 해저드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이 너무 약탈적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던지고 그에 대한 다른 어떤 정치 세력들의 견인력을 진보 정치에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해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시간이 이제 좀 정해진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시고 귀하신 시간을 우리 패널 선생님이 내주셨는데, 오늘 어쨌든 저희들이 모였던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새누리 민주당 양당 체제가 가지고 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가 이 지역의 문제와 결합해가지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이제 상임 정치가 좀 퇴조하면서 어느 정도 좀 변화 혁신의 계기는 잡은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2012년 권력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안에서 그동안 지역이 좀 차지해왔던 정치의 구조들을 어떻게 하면 가치의 문제를 좀 전환시켜낼 것인가, 굉장히 소중한 그런 기회다. 그런 가운데서 진보의 정치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희망과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좀 진보 정치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좀 끊임없는 반성과 자격심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또 국민들에게 좀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는 자세로 가서 국민들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대안을 제시된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귀하신 시간 내주신 우리 패널 선생님께서 오늘 이러한 주제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마무리 발언을 1분 정도로 간단하게 우리 박상원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한 1분 정도로 좀 해주시죠.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제 제기적, 문제 해결제가 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탈리안 지식인이기도 하고 운동가라고 할 수 있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수동혁명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만이 많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주류 세력들이 그거를 마지못해 받는 듯이 해서 이제 그걸 해결해가는 게, 근데 이건 한계가 물론 당연히 있고, 그래서 기존 양당 체제라는 게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거의 정치적 범죄에 가까운 그냥 해온 거고, 여기에 진보정당의 도전이 그나마 지금 주류 정당들을 그래도 서민의 목소리에 조금 더 가깝게 가도록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있었던.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박원석 부처장이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시장의 구조가 바뀌면 또 바뀌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에 아주 적절한 브레이크를 통합진보당이 이제 만들어가야 될 텐데, 우리가 앞서 토론한 대로 그것을 잘하기에는 작은 정당이 갖고 있는 걸 핸디캡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일정하게 이해해주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또는 개선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비판을 집중해주면 좋겠다. 전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당이 여러 세 세력 간의 잠정 합의 체제로 움직이면서 이게 잘 작동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당의 기구를 맡은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책을 맡은 사람들은 본인이 정책을 조율할 능력이 없으면 발언의 자유를 활용해줘야 됩니다. 당원들이 과감하게 발언할 수 있고 또 지도자들이든 또 출마자들이든 활동가들이 과감하게 발언할 수 있는 그 공론장 자체는 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잘 안 되는 건 조금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대안이 없는가? 당연히 대안은 아이디어를 모으면 없을 수가 없다. 있게 되어 있고 더 나은 더 좋은 선거 슬로건도 있을 수는 당연하다. 하지만 그 영역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결국 우리가 책임을 물은 거는 당연히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적절히 물어줘야 되고 물으면서 그들이 스스로 조금이라도 공간을 좀 열어놓게 개척하게,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원이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의석에 이번에 최소한 그래도 교섭단체 비슷한 규모를 가져야 방한 그때 가서야 우리는 정말 이제 제대로 실험기를 거치면서 한번 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 갖게 될 것이다. 그때를 못 갖고 나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며칠 후에 그걸 좌절하고 나면 또 기회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도부부터 어쨌든 당원들까지 각자 책임들을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해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정민 신랄한 멘트를 하셨는데. 네. 하여튼 저도 오늘 와서 이제 여러분 말씀하시는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배웠고요. 일단 현상 유지, 그러니까 우리가 2002년도였어, 2004년도죠, 2004년도였어, 2007년도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제 상황이 있는데, 그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면 현상 유지가 안 되더라. 저는 이런 말이 요즘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당 꿈을 크게 가지고 도전을 자꾸 해봐야지 뭔가가 되는 거지.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딱 요 정도 얻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고민으로는 더 그것조차 못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총선 대선을 앞두고 시민정치, 시민운동의 정치 참여 이런 데 원안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사실 그쪽 분야에 영향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성찰하는 것은 시민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진화된 이런 개념이고 또 시민운동의 정치적 역할의 확장인데 이게 일정한 정치적 편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시민운동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성찰을 합니다. 대체로는 필드에서 운동을 할 때는 진보정당과 같이 공유하고 활동도 함께 하는데 막상 정치 선택을 할 때는 대체로는 민주당 혹은 전제민주통합당으로 경사되는 게 사실이고 물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양쪽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편향성, 진보정당이 가져왔던 일종의 폐쇄성,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나타나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골고루 터야 되고 이게 진보정당의 외연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고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끌어안는 지난 20년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 운동이 가져왔던 정치적, 정책적 자원을 그 네트워크를 끌어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가 정치적 역할을 한다면 그런 정치적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확인한 것은 진보라는 것은 저는 혁신이 운명이고 그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거고 날마다 새로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세계를 보고 고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어떤 진보의 운명이자 속성의 혁신이 일정하게는 그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답함을 함께 느끼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치가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확장돼야 된다는 데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됐던 이런 문제의식들을 건강하게 수렴해서 진보 정치가 한국 사회의 변화에 견인차로 더 발전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진보가 진보해졌다. 정말 참 아픈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 노회찬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보란 끊임없이 혁신하는 것이고 또 그 혁신을 하자면 자기 혁신부터 배워야 하면서 그 혁신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진보 정당들이 총론에만 강하고 강론의 준비가 미흡하면서 그 내부에서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이런 지적들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한 진보정치 혁신과 발전을 시민 모임은 바로 이러한 진보정치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차가운 눈으로 냉수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애정을 가지고 진보정치가 한국 정치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현황을 짚어보고 전망과 대안들을 좀 우리가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공적으로 한국 정치에 있어서 진보 정치가 정말 다수 세력이 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국민들의 바램을 실현해주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저희 모임이 만들어졌고 이 토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다룬 주제들은 좀 시간에 쫓기고 좀 준비가 미흡해서 진보정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좀 모색해보지 못한 그런 문제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희들도 저희 모임도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앞으로 또한 이러한 자리들을 계속해서 마련해가지고 진보정치가 발전하는 데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이 장대한 저희 진보정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시민 모임이 되도록 좀 노력하겠다 이런 다짐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